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4년 4월 1일이고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 얼망졸망국수 하나 골랐고요. 예, 저도 최근에 우리 비궁 유도 로켓 데모사진에서 보신 그 물건이 미국의 수출 전망이 되게 밝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예, 뭐 원래 미국 기술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제 추가로 개발한 그런 이제 무기 체계죠. 음.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비공을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우리 소형 무장 헬기 LAH에 달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런 시도를 안 하지? 자, 거기에 대한 해답을 한번 찾아보는 가치, 예, 요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공에 관련된 기술들을 쭉 살펴보면 자연스럽게 좀 해답에 도달하게 되는, 왜 LAH에 못 달까라는 그런 이제 결론에 같이 도달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 그 과정에서 무기체계 전반에 뭐에서 많이 이제 등장하는 기술들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한 우리 이해를 좀 도모하는 그런 기회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볼게요. 자, 이게 뭐 뉴스에 나온 거죠. 예, 며칠 된 것 같습니다. 어, 이제 미국의 수출이 곧 될 것 같다. 예, 몇 번 벌써 이제 시험을 했고, 이번 7월 임팩 할 때 한 번 더 시험을 해보고 거기서 문제가 없으면은 팔릴 것 같다. 우리도 이미 뭐 배치해서 잘 쓰고 있고, 검증은 다 끝냈고, 미국이 아마 처음 기획했던, 물론 오래된 거긴 하지만 그 성능 요구 조건보다는 훨씬 높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화된 것이고, 그 업체인 LIG 넥슨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 무기 성능 평가 예정돼 있고 여기에 문제가 없으면은 사가져 갈 것이다. 저는 사실 이제 관심이 가는 부분은 이 사안과 관련해서, 미국 수출과 관련해서는 말입니다. 왜 이때까지 안 사다가 미국이 왜 산다고 그러지? 이거가 미국 군의 어떤 해군이 이제 주체가 될 것 같거든요. 해군의 현실 인식, 예, 현타라고 하나요? 네, 그런 게 왔다. 그리고 거품, 기름기가 좀 빠지는 듯한 그런 이제 상황이 좀 오고 있다. 미국 전반에, 미군, 공군, 해군, 육군 전반에. 그래서 우리 무기 체계가 좀 더 많이 팔릴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돼요. 예. 지금 이제 국가 안보가 우선이지 방산업체의 이익이 우선이 아니다, 이런 이제 태세 전환이 좀 느껴지거든요. 예. 특히 우크라이나 전 거치고 가자 전쟁 거치면서 예전보다 많이 초라해진 미국군의 현실을 보게 됐고, 세계 최고 금액의 엄청난 차이로 금액의 국방비를 지출하면서도 왜 이렇게 빈틈이 이렇게 많지? 못하는 게 왜 이렇게 많지? 예. 그렇지만 여태까지는 우리는 세계 1위니까 그냥 쭉 넘어가 왔지만은 이제 현실 인식이 제대로 된 거고, 이제는 여러 군데 빈틈이 보이고 우리 자기들의 문제점을 쳐다보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비공이라는 무기 체계가 원래 디자인됐을 때 미국에서 원래 기획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 역할을 다른 무기 체계가 할 수 있나? 아닌 것 같은데. 하더라도 훨씬 고비용이 될 것 같고 그만큼이 안 될 것 같은데. 음, 음, 음. 비용은 많이 주고 성능은 우리가 요구하는 그 성능은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행동에 옮겨진다는 거고, 여태까지는 그 방어막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뭐냐? 미 군 내부하고 방산업체와의 짝짝꿍, 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네.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LAH 소형 무장 헬기고, 우리한테는 뭐 우리가 되게 지혜롭게 대응했다고 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공격 헬기의 시대는 저물었고 차세대 헬기가 이제 등장을 해줘야 되죠. 전혀 다른 형식으로 우리도 그걸 준비하고 있지만, 기존의 헬기를 가지고도 과거 전문 공격 헬기보다 훨씬 더 나은 성능을 도모할 수 있다. 생존성과 타격력에서. 왜? 무인 체계와의 결합을 통해서 또 새로운 무기 체계를 달모로 해냈어. 그래서 우리는 운도 좋았다고 보고, 또 이 헬기를 가져와서 그대로 답습한 게 아니라 새로운 기술 접목시키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들이 있었다. 그 성과물이 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이게 작년부터 사실은 본격적으로 생산이 돼야 되는데 좀 늦어져서 제가 의구심을 가지는 부분이 있죠. 여기저기서 짜투리 돈 긁어 모으는 과정에서 좀 밀린 게 아닌가, 많은 무기체계에서 그런 현상이 보이기 때문에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제가 있고요. 그 당연히 외국 무기 체계를
계획이 없던 것을 도입하려다 보니까 그 돈을 메꾸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본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어쨌거나 금년부터 생산되는 것 같아요. 한 대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지금은 1000건만 4발이 달려 있는데 여기에 야 우리 그 비공 로켓을 넣으면은 유도 로켓이니까 훨씬 정확하게 맞추고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실제로는 조금 어렵다.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자, 이거는 미국에서 한 7, 8년, 한 10년 전에 나온 이제 기획 슬라이드예요. 이거는 이제 미군 내부에서 여러 가지 짜투리 기술들을 모아서 다른 방향으로 가던 기술들을 모아서 새로운 무기 체계, 새로운 니즈에 대응하기 위한 무기 체계를 기획한 거예요. 예, 볼게요. 자, 여기서 눈여겨 보실 것은 여기 보면 LCITS 기술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데는 요즘 우리한테는 LCGIR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 오늘 주제와 상관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LC가 뭘 의미하느냐입니다. LC는 low cost입니다. 예, 낮은 비용으로 하는 겁니다. 가성비가 강조되는 무기체계예요. 자, 여기 핵심을 보면은 기존에 있는 히드라 70mm 로켓을 개량하자. 유도가 되게. 그게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기존의 히드라 체계의 로켓 추진부는 그대로 쓰고 또 히드라를 발사하는 체계가 있을 거잖아요. 뭐 이제 뭐 7발들이 19발들이 이 통도 그대로 쓴다. 그리고 인터페이스만 조금만 개량해서 쓸 수 있게, 즉 기존의 틀을 그대로 다 사용할 수 있게 새로운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고 대신 히드라 로켓을 앞에 유도가 가능하게 하자. 요겁니다. 탄두부를 개량하자. 탄두는 좀 작아지지만 그래서 탄두부를 어떻게 개량할 것이냐. 이것도 돈이 적게 들어가야 된다. 이걸 뭐 공대공 미사일처럼 만들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 돈은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INS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도 많이 익숙해지셨죠. 관성항법. 그 다음 저걸로는 내 위치를 찾아서 가는 거죠. 내 위치가 현재 어디 있는지. 즉 이 로켓에 컴퓨터에다가 저기 위치를 대략 넣어주면은 그 위치로 일단 날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게 관성항법인데 이것도 비싼 게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처음에 기획될 때 사거리가 5km에서 11km, 현재 우리 비공의 사거리는 8km거든요. 그 정도는 싼 거를 넣어도 된다. 이 아예 관성항법도 보면은 아주 저렴한 것부터 엄청나게 비싼 것까지 있습니다. 예, 그 중에 제일 싼 걸 넣으면 된다. 그 다음 적외선 탐색기를 쓰는데 적외선 탐색기도 제일 싼 거. 네. 왜? 바다에서는 온도차가 아주 크다. 바닷물과 뜨거운 엔진 사이의 대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초저온으로 냉각을 해야 되는 그런 고성능 적외선 탐색기가 필요 없고 우리 옛날 코로나 때 많이 쓰던 우리 체온 감지기에 들어가는 그런 류의 비냉각형 저렴한 적외선 탐색기만 해도 충분하다. 안에 진보를 달아가지고 뭐 저걸 뱅뱅뱅 돌면서 찾을 필요도 없다. 크기도 그만큼 나오지도 않고 조그만 거 넣다 고정식으로 딱 그냥 우리 저렴한 그 뭐라고 할까 DC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렌즈 같은 걸 넣겠다는 거예요. 물론 적외선입니다만은 요걸 결합해서 뭘 사냥하려고 하느냐 밑에 그림 잠깐 나오죠. 저 고속 침투정. 네, 저 고속 침투정이 여러 개 달려와서 우리 뭐 구축함이나 해외에 파견돼 있는 미 해군을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한국에 정박해 있는데 자살 폭탄 공격 여러 번 받았잖아요. 거기에 대응하는 체계로서 만들어진 거예요. 예. 왜? 이것들은 여러 개가 올 수 있죠. 그리고 지금은 무인화가 돼가지고 더 많이 올 수도 있어요. 일종의 포화 공격이에요. 수상 포화 공격이에요. 달리는 폭탄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걸 기존의 시스템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좀 어렵다. 왜냐? 그러면서 보시다시피 납작하기 때문에 레이더에 잘 잡히지도 않아요. 잡았다 하더라도 기존의 대한 미사일 체계로 쏴주거나 그러면 그것은 얘들이 동시에 대여섯 개씩 날라오면 수상으로 빠른 속도로 시속 50km, 100km로 다가오면은 동시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 즉 대응 능력이 금방 포화가 된다. 하품 같은 걸로 대응을 한다고 하면. 그럼 더 가까이 오면 CIWS가 20mm 기관포, 펠랑스나 아니면 램 미사일로 대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위험도가 커진다. 이미 수킬로까지 접근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래서 미군이 생각한 것은 수상 헬기를 함상용 헬기를 항상 띄운다. 해상 헬기를 띄워서 초계를 한다. 그래서 위협에 접근되기 전에 즉 CIWS나 램이 대응하기 이전 단계에서 차단한다.
위에서 발견하기도 좋으니까. 예. 그리고 레이더 그 20몇 킬로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 너머에서 미리 포착도 가능하다. 함재 헬기로 말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여러 개가 이런 고속선이 달려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녀석을 타격할 수 있어야 된다. 파이어 프로게이시 당연히 돼야 된다. 대신 저렴하면 좋겠다. 예,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던 거예요, 해군에서. 요겁니다. 요거를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된 거예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한국이랑 같이 개발하자 했지만 미국은 손을 떼고 나갔어요. 그 이유에 대한 것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잘 개발해서 해병대용으로 활용했고 가지치기까지 했어요. 응용 모델까지 냈어요. 자, 로코스트라는 부분. 저기 이제 핵심이 들어있는 것이죠. 자, 볼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메두사라는 프로젝트 명으로도 쓰여졌는데, 메두사가 보면 머리카락이 여러 개잖아요. 각각 뱀이죠. 그래서 동시에 여러 군데를 공격할 수 있다라는 컨셉이 중요했던 거예요. 당시에는. 왜? 그들이 그 당시에 헬기로서 쓸 수 있는 유사한 무기 체계는 헬파이어밖에 없었어요. 헬파이어는 한 번에 한 목표밖에 공격을 못해요. 맞을 때까지 레이저 광선을 쏴줘야 되잖아요. 그거 격파시키고 다음 목표를 쏴줘야 돼요. 그런데 이 고속 침투선은 여러 개가 포화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대응이 안 돼요. 그래서 메두사라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동시에 여러 목표를 타격할 수 있다. Fire and forget이 된다. 발사하면 망각이 된다. 헬파이어는 발사하면 망각이 안 된다. 훨씬 더 비싼 무기 체계지만. 자, 볼게요. 자, 이건 뭐 LIG 넥슨에서 가져온 건데 한화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인 수상정, 해검 1, 2, 3까지 있더라고요. 크기에 따라서. 예. 그리고 우리 이미 시속 100km 정도로 달릴 수 있는 고속 정도, 그거는 유인으로 일단 되어 있습니다만은, 무인화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필요하다면은. 그리고, 해저, 잠수 무인정도 있죠. 예. 자, 이런 체계를, 이게 폭탄을 실으면 이 자체가 그냥, 자살 폭탄 공격이 되는 것이죠. 납작하죠. 예. 저도 전쟁 박물관에 가서 북한이 옛날에 사용했던 고속 침투정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납작합니다. 앞에 미군 자료에서 보신 그런 것처럼 그렇습니다. 수면에 거의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등장할 가능성이 많다. 왜냐, 무인화가 됐으니까 이제 목숨 걸지 않아도 된다. 사람이 조종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이런 위협은 앞으로 더 대두될 것이다. 예. 앞으로 이제 해외 해군 기지에 뭐 예를 들어서 홍해나 지금 아라비아해 같은데 파견되어 있는 미국 구축함이 한국에 정박해 있을 때 약간 무방비 상태일 때 이런 친구들이 달려올 수 있다. 여기에 대한 대응하는 무기 체계가 빈틈이 있다. 우리가 현재로서는 마지막 방어선밖에 없다. 램 미사일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게 그거죠. CIWS 팔랑스. 그거 이전에 막을 하나 더 가지고 싶다. 좀 더 가시권 바깥에서. 레이더 검색거리 바깥에서. 즉 헬기를 이용해서. 그래서 저는 미국이 비공을 사간다면은 해상 헬기용으로 쓸 거라고 봅니다. 코브라 헬기 내지는 뭐 함재기 있죠. UH-60 그 블랙호크 계열의 함재기형 버전 거기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봐져요. 예.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이게 헬파이어가 왼쪽이 헬파이어고 오른쪽이 하이드라 70으로 계신데 70은 70mm라는 겁니다. 직경이. 자, 이거에 기반을 해서 우리 비공도 만들어진 것이에요. 왜냐하면 저렴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저 뒤에가 로켓부예요. 앞에만 딱 떼서 새로운 걸 갖다 끼워서 유도 로켓으로 만든 거거든요. 자, 이걸 보시면은 헬파이어 로켓하고 뭐 두께 차이가 엄청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 느끼는 거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사거리는 비슷해요. 사거리는 비슷한데 탄두의 위력이 천지 차이다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즉 헬파이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여기도 여러 가지 탄두를 쓸 수 있지만 대기갑용으로 봤을 때는 텐덤 탄두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성형 자약탄이 뭐 1m 이상의 관통력을 보이죠. 그런데 하이드라 70 로켓은 보면은 제조사 홈페이지에 가보면 탄두가 뭐 7, 8가지 돼요. 예. 그런데 대기갑용 탄두가 없어요. 가장 많이 쓰는 게 고폭 탄두예요. 그냥 쾅 터지는 거. 그리고 대인용 탄도 있어요. 안에 이렇게 못 같은 게 들어있는 거. 그 외에 보면은 뭐 섬광탄 같은 거, 예, 표식하는 거, 예, 뭐 연막탄 이런 게 있어요. 예, 근접 전투에서 화력 지원할
용도로 쓰거나 목표를 찍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는 텐덤 탄두 이런 건 없어요. 전혀. 즉 이거는 대기감용으로 쓸 수 있는 덩치가 못 돼요. 일단 그래서 우리가 LAH에 이것을 달아서 비공을 달아서 기감용으로 쓸 수는 없다. 아마 웬만한 장갑차도 관통은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봤으면. 네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해서 냈는데 왜 국방비도 저렴하게 줄이고 기존의 기술들을 활용해서 기존의 체계를 조금만 변형만 가해서 새롭게 대두되는 그 벌떼 공격을 해오는 저게 고속정, 자살 폭탄 공격, 향후는 무인기, 무인정 여기 대응하자 했는데 이거는 업계 입장에서 보면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안 되고 제 추정입니다. 헬파이어 미사일의 앞길을 막는 일이에요. 그런 사례는 제가 많기 때문에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무인 공격기가 왜 사장이 됐습니까? 미국이 2000년 초에 유인기를 팔기 위해서 무인기를 시장을 진전을 시키지 않은 거예요. 예, 국민이 거기 동의했어요. 그래서 지금 무인기에 뒤지게 된 거예요. 거꾸로. 우리도 좀 개발하는데. 자, 이것은 헬파이어의 앞길을 막았기 때문에 이 무기 체계가 본격화되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헬파이어 미사일은 우리 비공이 할 수 있는 일을 못해요. 동시 타격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엄청 더 비싸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 같이 개발하자 해놓고 거기 발을 뺐다라고 봅니다. 우리는 되게 요긴 한데, 예. 우리는 아직 생동감이 있고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미국의 국방산업계와 미국 시스템 전체는 좀 늙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다시 사겠다라고 한 것은 현타가 왔으며 현타가 그 늙은 시스템에서 새로운 것을 시도한다는 것 자체는 아직도 힘이 있다. 미국이. 잘못된 걸 고칠 수 있는 힘이 있다. 과거의 과오를 반성했다. 이런 부분 아직 남아있다. 이런 것도 동시에 느낄 수 있어요. 자, 이거는 마침 KBS 다큐에서 이런 걸 잘 다루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제일 앞부분이에요. 적외선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다. 센서가. 여기는 짐볼이 들어있고 이렇게 막 움직이고 이런 것처럼 고급형이 절대 아니라 말씀드렸죠. 딱 고정형이에요. 제일 싼 거. 예. 그러시면 이제 크게 제법 크더라고요. 예. 자, 여기 빨간 부분이 전부 다 센서부예요. 센서부. 네, 센서부고 저 뒤에 부분이 유도 조정 장치예요. 이렇게 센서라고 하면 저기서 이제 들어오는 이미지를 갖다가 디지털화 시키는 부분까지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자, 유도 조정 장치 같은 경우는 그게 어디선가 컴퓨터가 저 둘 중에 한 군데 들어 있겠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발사되기 전에 받았던 이미지하고 이 이미지를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찾는 거죠. 예, 예, 예. 자, 그리고 저기 어디 INS 들어 있겠죠. 관성 항법 장치도 대략의 위치로 날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니까. 네, 컴퓨터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유도 로켓이니까 내 방향을 바꿔야 되니까 날개가 나와요. 기존의 70mm 로켓탄과는 다르게 날개가 펼쳐지면서 그 날개를 조종을 해줘야 돼요. 그럼 안에 액추에이터 같은 게 또 들어가야 돼요. 자, 날개를 움직이려면은 그리고 컴퓨터도 가동을 시키려고 센서도 가동을 시키려면 전부 다 전기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 전지가 들어가야 돼요. 소위 말하는 뭐 열전지 같은 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것만 하더라도 유도부만 해도 이만한 거예요. 이거 보이시죠? 그 뒤에다가 지금 날개까지 또 붙여야 되니까 이게 액추에이터는 없는 거 아닌 것 같거든요. 구동부는 아직 안 들어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그리고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전지도 들어가야 되고 배터리도. 그래서 이러니까 탄두 중량이 작아지는 겁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70mm 로켓이라는 게 탄두 중량이 1kg에서 2kg 정도 사이로 제가 파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되게 낮은 축으로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침투정에 쓴다고 했을 때 딱 침투정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주 소형 침투정용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진 제일 작은 함정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 참수리급 뭐 이런 거잖아요. 고속정. 이거 맞아도 별로 효과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좀 특화된 무기체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주 소형 무기체계. 1kg 정도의 포탄을 맞아서 작동 불능이 되는 그런 체계의 전용이에요. 그리고 빠르게 움직이는 거. 그거는 이 요구 조건에 들어있거든요. 시속이 약 한 100km까지 움직이는 거는 따라가서 맞춘다. 그리고 이제 북한이 가진 것으로 보이는 호버크래프트, 공기 부양지형 같은 경우는 그 튜버 쪽에 바람을 막아주는 그쪽에다가 구멍이 나면은 작동 불능이 또 되겠죠. 예.
깔아놓는 거죠. 예. 자, 그런 거에 특화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장이 그렇게 넓지는 않다. 근데 미국은 필요하다, 분명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 예. 자, 그래서 실제 그림을 보면은 종합적으로 이 앞부분이 흰 띠가 있는 부분, 머리 쪽에서 저기까지가 제가 봐서는 센서부고, 예, 그 뒤에 아까 말한 유도 조종부가 있고 액추에이터랑 같이 했어요, 저까지. 음. 그리고 지금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 저 부분 정도가 제가 봐서는 탄두부 같아요, 탄두부. 예. 그러니까 한 요 정도, 예, 요 정도, 예, 탄두. 그래서 한 1kg 정도 되는 거 아닌가라고 제가 추정을 해봐요. 그 뒤에 보면 재밌는 게 사진이 보이죠. 예, 이게 보조 출연한 건데 우연히 130mm 유도 로켓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게 뭡니까? 우리 저기 참수지 고속정에 최신형은 보면은 130mm 로켓을 장착하고 있는 게 나와요. 옛날에 우리 구룡 다연장 로켓 있을 때 그때 무유도 로켓이었거든요. 예, 그게 지금 이제 처음으로 대체되면서 130mm는 주력이 아니에요, 지금. 재고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유도 비궁처럼 똑같이 비궁에 적용한 기술을 똑같이 활용해서 그걸 바꾼 거예요. 유도 로켓으로. 그래서 제가 아까 가지치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얘기도 조금 이따가 그림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비궁 발사되고 국방과학연구소 뜰에서 찍었네요, 사진을. 이게 이제 5톤 트럭에 장착이 된 것이고 36발을 실더라고요. 그래서 사거리가 지금 8km 정도로 이야기가 나와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궁금한 것은, 궁금하다기보다는 새롭게 좀 느끼게 되는 부분은 뭐냐면, 자, 먼저 숫자를 보면 36발이 실리는데 상당히 많은 숫자라고 봅니다. 이게 뭐 교전 수칙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목표 하나당 2발씩 쏜다고 하더라도, 뭐, 18대 정도의 뭐, 침투정이나 공기부양정을 공격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이 시스템 하나가, 가지고 있는 화력은 상당히 막강하다고 봅니다. 저게 공기부양정이나 소형 침투정에 있어서는, 그죠? 예. 그리고 이 시스템은, 무슨 데이터 연동이 돼가지고 다른 정찰 자산으로부터 물론 뭐 전화도 오고 할 수는 있겠지만 향후 그런 길은 열려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이 자체로 독립적인 것 같아요. 왜 사거리가 8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해안선에 장착을 해놓고 저 뒤에 쭉 뽑은 저거 EOIR 시스템 저걸로 목표물을 찾고 그 정보를 로켓에다가 배정을 해준다는 거거든요. 동시에 뭐 제가 지난번에 군에서 방사청에서 제공한 영상을 보더라도 동시에 뭐 대여섯 개까지 타기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우리가 추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향후 저렇게 쭉 밀려 올라가는 장대 위에 달린 EOIR 시스템 저거가 앞으로 많이 등장하게 될 것 같아요. 저게 이제 우리 천검 지상형이 나오면 또 저게 나올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 또 우리가 K-21 같은 경우에도 현궁을 장착하게 되는데 완벽한 매복 작전이 되려면은 저 탐지 장치가 하늘로 조금 올라오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만큼 많이는 안 올라오더라도 현궁이야 사거리가 뭐 좀 늘어나긴 하겠지만 2, 3km 현재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 몸을 노출시킬 필요가 없다. 그리고 현궁은 하늘로 약간 보고 사격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거 생각까지 하게 되는데 저기 들어있는 것은 광학 장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크기하고 해상도 하고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저 정도 규모면 8km를 보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해상이나 특수한 환경이 있기 때문에 육상보다는 훨씬 구별이 쉽다는 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것도 그렇게 비싼 장비는 아닐 거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육상이라면은 그 온도 차가 훨씬 예민하죠. 예, 훨씬 미묘하죠. 해상은 뚜렷하고 그래서 좀 저렴한 걸로 찍어도 사물이 잘 잡히는데 육상은 다르다. 그래서 저 정도 크기면은 우리 이제 전차나 장갑차에 들어가는 EOIR 포수 조준경 내지는 뭐 차장 조준경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대충 성능은 나온다. 이거 더 이상
저것도 비싸게 되면 되게 비싸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워낙 기갑 세력들이 뭐 수천 대잖아요. 장갑차까지 포함하면 전차하고 하면 수천 대예요. 예, 거기다 이런 장비들까지. 그리고 헬기에도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요. 헬기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 청검 같은 경우는 사거리가 8km이기 때문에 8km 이상은 봐야 돼요. 자, 그러면 LAH에 달려있는 크기도 EOIR 시스템도 이거랑 별반 차이가 없다. 예, 그러면 거의 통일하려고 했을 것 같다. 왜? 그래야 싸지니까. 광학장치가. 자, 요런 것들을 다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정도면은 저 정도 높이까지 이게 최대 높이를 뽑은 것 같은데 저 정도면은 8km까지 볼 수 있다. 평평한 곳에서, 즉 바다 같은 곳에서. 그럼 이게 얘는 어디서 있어야 되느냐? 해안가에 서 있거나 해안가 좀 높은 지역에 서 있어야 된다. 자, 우리가 서해 5도 같은 것을 방어한다고 봤을 때 저게 뭐 고속 침투정이나 뭐 기습 상륙부대 이런 거죠. 했을 때 그 방어선도 여러 층이 형성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가장 마지막 방어책이라고 봐요. 사거리를 봤을 때. 그럼 요 앞에 있는 건 뭐가 되겠느냐? 지금 청검 지상형이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지상 발사 형식의 이스라엘의 그 스파이크 NLOS 사거리 한 30km 되는 걸 이미 도입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건 미사일이죠. 그것도 차량에서 발사하는 거예요. 사거리가 30몇 킬로 나와요. 예. 그러면 우리 청검이 지상형으로 된다 그러면 지금은 LAH에 달기 때문에 무게 제한이 강하게 걸렸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상형으로 하게 되면은 뒤에 로켓을 큰 걸 달면 돼요. 예. 자, 그러면 그게 지금 우리가 서북도시에 배치한 스파이크 NLOS 대신에 우리 청검형이 딱 들어가면 딱 맞아요. 그렇다면 그게 비공을 밀어낼 것이냐? 그렇게 보이지는 또 않거든요. 자, 그거는 좀 더 장거리 체계, 예를 들어서 30km 정도까지 막아주고, 그 더 접근해 오는 세력은 이걸로 한다. 또한 이제 청검 같은 경우는 비공에 비해서는 뭐 비교도 안 될 정도의 타격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의 소형 함정을 충분히 공격할 수 있어요. 예, 비공은 그게 안 되죠. 그래서 목적이 약간 다르다. 그래서 최후 방어선은 이거다. 비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지금 무인기가 뭐 지금 뭐 벌써 2가지 정도 나왔잖아요. 주로 정찰용으로 쓰는 거, 군단급 무인기, 그다음 전략 무인기 있죠. 예. 자, 그들이 향후 상시적으로 이 해안선을 날아다닐 수 있어요. 물론 서북도서용은 아마 헬기 형식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무장이 달릴 거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거기에 무장이 달리는 것으로는 지금 한국판 브림스톤 미사일 같은 것을 거의 준비가 다 됐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그 정찰 자산을 통해서 저기 위치를 파악하면은 그 외에 다른 자산을 통해서 장거리 타격이 가능한 부분이 많아요, 우리가. 자, 그런 것들이 1차 있고, 그 다음 청검 지상형이 들어가고, 그 다음 비궁. 이런 식으로 한 3단계 정도로 방어망이 쳐지지 않을까. 우리 KAMD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같은 게. 보면 LSM 있고, 그 다음 MSM 있고, 그 다음 뭐 한국판 아이언돔 있고, 뭐 이런 식인 것처럼. 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이걸 보면서. 자, 아까 130mm 유도 로켓 말씀드렸는데 이게 우리가 비공 기술을 활용해서 만든 거예요. 지금 이제 일부 장착해서 쓰고 있죠. 이거는 탄두가 한 20kg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것도 좀 작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유도부가 들어가면서 탄두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이걸로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안 간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계속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다른 무기 체계들이 워낙 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 자리를 다른 것으로 메꾸면 훨씬 더 나아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거리가 20km고 똑같아요. 비공이랑 앞에다가 좀 저렴한 비냉각형 적외선 센서를 넣고, 그리고 뒤에는 유도 조종 장치가 또 붙어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다른 게 이거는 이제 사거리가 길기 때문에 이제 INS라는 게 관성 항법 장치라는 게 발사 지점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오류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륙간 탄도탄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정밀한 관성 항법 장치를 써야 돼요. 근데 아까는 사거리가 8km였고 싼 거 써도 됐는데 이제 20km니까 오차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센서가 볼 수 있는 영역 그 오류를 센서가 감당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INS가 조금 더 고급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엄청 비싼 건 아니다. 이 자체가 저렴이 체계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제 날아가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20km니까 저기 회피 기동한다고 고속 목표를 좀 노리고 있잖아요. 회피 기동을 해서 방향을 바꾸거나 하면은 아예 내가 INS로 그 위치까지 잘 예상 위치까지 보내더라도 저기 이미 사라지고 없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 정도 시간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적외선 센서의 한계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INS는 좀 더 정확해지더라도 짐에도 불구하고.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탐지 자산에서 저게 항적을 계속 쫓고 있다 그러면 이 정보를 갖다가 사거리 20km 정도만 돼도 이 로켓에다가 전달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방향 데이터 링크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즉 로켓에서 나한테 보낼 필요는 없어요. 자기의 상황을. 그렇지만 발사자가 로켓에 여기는 당연히 무선 데이터 링크로 보내는 거죠. 그런 것은 비군과는 다르다. 왜 그 다른 점이 생겼느냐? 사거리가 길어졌기 때문에. 그래도 명중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기 회피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추가의 보정 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무기 체계가 비궁이나 유도 로켓이 저렴하게 가능해진 것은 기존 무기 체계를 그대로 쓰면서 살짝 개조만을 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유도 로켓에서 가장 값이 비싸다고 유도 탄이나 뭐 미사일에서 의외로 가격 비중이 가장 높은 부분 중에 하나가 센서입니다. 센서 앞에. 비싼 거 같은 경우는 뭐 일반적으로 한 30% 이야기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옛날 LIG 분하고 말씀 나눈 적이 있어요. 그보다 더 비싸질 수도 있고 저렴해질 수도 있는데 30%는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30%가 안 되는 훨씬 싼 걸 썼다. 그것이 왜 가능하냐? 해상에서는 온도 차이 대비가 크다. 그리고 바닥은 전부 다 차갑고 바다니까 그 위로 불꽃이 하나 딱 펴 있는 거랑 마찬가지다. 그걸 엔진에서 나오는 열이기 때문에 찾기가 쉽다. 그래서 저가형이 가능하게 됐다. 요거를 우리가 좀 더 파악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육상에서는 그렇지 않다. 엄청나게 애매하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LAH에 비공을 실지 못하는 이유가 이제 나옵니다. 어느 정도. 첫 번째는 지상에서 훨씬 온도가 차가 미묘한 상황에서는 고해상도 적외선 센서가 필요하다. 즉 여기는 통상적으로 냉각식이 필요하다.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센서를 영하 뭐 100도 이하로 확 냉각시켜서 그들의 감지력을 극대화시켜야 된다. 그게 현궁도 그렇고 천금도 그래요. 다른 유사한 무기체계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해상도 IR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은 앞에도 머리도 굵어져야 돼요. 자, 그렇게 되면 값이 올라간다. 그게 가장 첫 번째 이유예요. 그냥 유도 무기, 정밀 유도 무기를 쓰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로켓이 엄청나게 로켓이 아니고 다른 걸 새로운 무기체를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차라리 그냥 현궁이나 죄송합니다. 천금을 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된 것이고, 두 번째는 탄두 중량이 지금 한 1kg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1kg이면 어느 정도냐면 81mm 박격포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걸로는 아주 정밀한 IR을 어떻게 소형을 개발해서 붙인다 하더라도 저게 기갑 차량을 격파할 수가 없다. 헬기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인.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무유도 로켓을 지역 제압 사격 정도로 한 발 갖고는 안 되는 거죠. 81mm 박격포탄이니까. 그리고 이거는 무유도니까 여기 약간 흔들리는 상태에서 로켓을 쏘면은 한 자리에 계속 가서 맞지도 않아요. 흩어져서 맞지. 그래서 LAH에는 비공을 달 수가 없다. 대신 마리논 같은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해상향에 쓰는 거니까. 우리도 미국 해군이 느끼는 그런 부담감을, 물론 작전 환경이 다르잖아요. 느낀다면 저게 소형 무인정이
우리 함정이 달라든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독도함이나 마라도함 내지는 향후 나올 중형 항모를 해외에 보냈는데 단독으로 그 외에 또 구축함이 그럴 수도 있죠. 예. 적의 공격을 받는다. 그러면 초계를 항상 뜨는 그러다면 우리 무인기가 있을 거예요. 아마 해상에서 쓰는 무인기. 그리고 기존 체계로 말씀드리면 함재기, 헬기, 해상 헬기가 비공을 장착할 수 있겠다. 예. 그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현재 봐서 LAH를 함상용으로 쓴다. 이 육군용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해상용으로 가능성이 있는 것은 마리논이고. 자, 그 정도 생각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